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입니다.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입니다.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필 규정 아니겠습니까? 대법원 선고 정해졌는데 날짜는 어떻게 보세요? 이례적으로 빠르다는 평가 있거든요. 법대로 하겠지요.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 부분은 의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반대 의견의 요지입니다. 다수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완송한다. 보신 그대로 이렇게 모든 이들의 눈과 귀가 저렇게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에 쏠렸고 생중계가 됐습니다. 10대2 유죄 취지 파기환송. 글쎄요, 이렇게 한 달 남은 대선 레이스에 거칠 것 없었던 이재명 대표 다시 한번 사법 리스크에 불이 붙었습니다. 항소심에서 뒤집힌 겁니다. 하나하나 만나볼게요. 먼저 이현정 의원님. 네. 일단 법조계 정치권 모두 예상 밖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게 1심에서 유죄가 인정이 됐고 항소심에서 무죄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의 상고심에서 이제 아무래도 이 대선을 얼마 남지 않는 상황이고 또 이재명 후보가 지금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이 상고 기각할 것이다라는 게 대부분 법조 관계자들의 어떤 공통적인 전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2심 판결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법리에 좀 맞지 않다는 지적은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대법원이 이걸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다수였어요. 그렇지만 그 조짐이 며칠 전에 조금 이상하게 나타났습니다. 대법원이 오늘 이 판결을 TV 중계로 생중계를 허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신속하게 1일 날로 이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재판연구관 10명이 이 사건에 달라붙어서 또 이 작업을 했어요. 그렇게요. 그런 것들이 조금의 조짐에 이상한 생각이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법원이 파기환송할까라는 전망들이 있었는데 오늘 대법원이 정말 놀랍고 또 역사적인 판결을 내린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대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어떤 발언에 대해서 1심과 같은 취지의 지금 오늘 대법원 판례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 판결은 이 공직선거법상 이 허위 사실에 관한 하나의 대법원의 판례로 남겨지게 됐습니다. 사실 이렇게 될 경우에 법률적으로는 사실상 이재명 대표는 유죄가 사실상 확정되는 거나 마찬가지였던 효과를 노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물론 절차적으로 지금 고등법원에 가서 다시 대법원에서 확정하는 절차는 있겠지만 이번 대법원의 결정 자체는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기 때문에 고등법원이 그 범위 안에서 판결을 해야 되고 그 범위 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의 어떤 피선거인 자격을 박탈하는 그런 어떤 이 선고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뭐 결정이 대선 전에 나지 않더라도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치명적인 판결을 오늘 받은 것 같습니다. 대선 후보로서의 유력 대권 주자로서의 자격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조금씩 꼭꼭 씹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이겁니다. 대법원에서 거의 완전히 항소심 결과가 뒤집혔어요. 1심 아시는 것처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유죄가 나왔고 피선거 어떤 박탈하게 나왔는데 2심에서 전부 무죄. 상고심 오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게요. 앞서 나왔던 화면을 잠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서영주 대변인. 네.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12명의 대법관은 이렇게 보면 항소심이 전부 잘못됐고 1심이 비교적 법리에 가깝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2심을 뒤집은 거죠. 그리고 이제 파기환송을 한 건데 뭐 법원의 판단, 특히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이게 틀렸다라고 제가 얘기할 수는 없죠. 대한민국 누구의 국민 모두가 법원의 판단은 존중받아야 마땅하나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번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전원합의체의 심리 자체가 좀 석연치 않으면 분명히 있어요. 석연치 않다? 이 심리 자체를 서둘러서 하는 부분도 그렇고요. 심지어 5월 1일 날 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혹시 정치에 개입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어떤 여러 가지 소리를 듣고서도
이 부분을 강행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결국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인연에 있어서 어떤 이런 전원합의체 재판을 진행한 게 아닌가. 예. 그리고 뭐 대법원에 있는 대법관들이 설사 정치적인 판단을 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싶지는 않으나 10명이 그렇게 판단했다면 사실은 뭐 너무 물론 이제 정무적, 정치적 판단에 정치적 녹여져 있다고 판단을 할 수는 하고 없잖아요.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임명한 사람들과 임명을 지난 정부에서 했던 사람의 숫자가 너무 극렬하게 딱 맞아 떨어져서 심리의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예.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조기 대선으로 어지러운 전국을 빨리 수습해야 되는 상황에서 법원이 선거에 개입한 게 아닌가라는 차원의 의구심은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석연치 않음은 지울 수 없는 부분이고 국민들이 대법원의 신뢰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이었다라는 좀 아쉬움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 전 대통령의 인연을 이런 판단을 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뭐 구체적으로 하나 살펴보기 전에 일단 강전호 변호사님 보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포함해서 나머지 11명의 대법관들 그런데 이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게 10명이 2명은 반대 의견했지만 10명이 다수 의견입니다. 이건 의미가 간단치가 않아요. 그렇죠. 조금 아까 서영주 대변인께서 이 과정에 대해서 석연치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오히려 두 차례의 심리에 있어서 압도적인 다수가 유죄 취지의 판단을 했기 때문에 선고가 이르게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법원 입장에서는 633 원칙이 제대로 지켜졌다면 뭐 선거에 개입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민주당의 지적이 나올 필요도 없었겠죠. 1심 자체가 2년이 넘게 걸렸던 부분,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다시 짚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번 선고에 있어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뼈아픈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 대법원은 이번 조기 대선 이전에 국민들께서 알 권리에 대해서 충분히 자료를 제공을 한 것이다. 결국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다시 한번 화답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게 그 아까 뭐 서영주 대변인 뭐 이따 장유 변호사 말씀도 좀 듣겠지만 시점 왜 굳이 이 중차대한 대선 조기 대선 한 달 앞두고 이렇게 이례적인 속도전을 냈나 속도 얘기를 이제 진보 쪽과 민주당 쪽에서 강조하는데 법적인 것만 보면 12명 가운데 대법원 10명이 다수 의견을 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서 가장 강조했던 게 신속한 재판입니다. 특히 선거법 사건 같은 경우는 633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이제 하급 법원에 공문을 내려보낼 정도로 이 원칙에 강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법원에서 재판이 지연되면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특히 이 사건은 1심이 2년 2개월이나 계속됐어요. 이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3개월 안에, 지금 3개월을 채워서가 아니고 3개월 안에 결정을 내리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변수가 있죠. 즉 후보 등록 전에 국민들에게 이런 어떤 이재명 대표, 가장 유력한 후보의 이재명 후보의 어떤 이 법적인 문제를 국민들에게 밝혀줌으로 인해서 국민의 선택권을 사실은 이제 존중하겠다라는 저는 법원의 취지가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전원합의체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열리는데 30일 정도 걸립니다. 그러나 이번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전원합의부를 2번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번 운영을 했고 거기서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렇게 2번에서 결론을 내렸다는 의미는 결국은 이견이 크게 없었다. 오늘 보니까 오경미 재판관하고 이영구 재판관이 2명이 이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반대 의견을 냈는데 나머지 10명의 재판관들은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1심 재판부의 논리를 상당히 어떤 따른 그런 결과였죠. 그만큼 이견의 어떤 없기 때문에 12명이기 때문에 7명 이상이면 사실은 그 판결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이 넘어가 버린 10명 정도 됐기 때문에 아마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속하게 즉 다음 주 10일이 이제 지금 후보 등록 기간이지 않습니까? 등록 기간 전에 민주당에게도 시간을 주는 거죠. 민주당에게도 이 판단해서 정말 이재명 후보가 후보로 적격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고 후보를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주면서 오늘로 사실은 이 선고 날짜를 잡은 게 아닌가 그런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얘기를 하는 와중에 여기 뭐 속보 자막은 정치권의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앞서 나왔던 뭐 김문수, 한동훈 두 경선 후보의 속보 자막 잠깐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김문수 후보는 사퇴가 도리다. 대선 후보 사퇴가 도리라고 했고 한동훈 후보는 아예 무자격 선수라고 했는데 관련된 정치권 소식도 있습니다만 이건 속보 자막으로 하나하나 만나보기로 하고요. 저희는 오늘 이 대법원
안에 있었던 얘기를 좀 더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장유희 변호사님. 네. 근데 10명,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10명은 이건 중대한 허위사실 공표다라고 했는데 이흥구, 오경미, 뭐 저희가 색깔을 좀 달리하긴 했습니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 임명한 대법관은 허위사실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 이렇게 소수 의견이지만 반대 의견을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좀 극명하게 갈린 거 아니냐,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그런데 이건 원론적으로요. 재판에서 신속성 원칙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실체 판단을 충실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대법원은 마지막 심급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대법관들 어떻게 했습니까? 전원 합의체에 회부한 지 9일 만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건 이례적으로 빠른 것도 아니고 아마 전례를 본인들이 밝혀보십시오.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전합에 회부할 때도 내규와 법원 조직법에 근거했다고 하는데요. 그 법령에 따르면요, 주심 재판장의 어떤 판단과 연구관 보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절차도 다 누락이 됐어요. 왜 그렇게 성급하게 했습니까? 이현정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아마 후보 등록일 이전을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법원이 그런 판단을 왜 합니까? 정치기관입니까? 정치인입니까? 아니요. 숙고하고 가급적 이런 사건에서는 모든 의견을 맞춰서 하면 되는데 합의기일 딱 2번 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2번째 기일은 표결에 붙였기 때문에 사실상 한 번 합의 변론에 대해서 수기하는 기간이 있었을 뿐입니다. 이거 이재명 대표 아니면 이렇게 판단하는 거 맞습니까? 대한민국의 어떤 피고인이 이렇게 재판받아야 됩니까? 재판받을 권리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이거 재판부, 대법관, 대법원이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판단을 한다는 오해를 자초하면 이게 법원의 건강성이 담보될 수 있겠습니까?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2020년에도 공직선거법 사건으로 선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때 항소심에서는 유죄 판단이 있었습니다만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소부에서 좀 오래 있긴 했습니다만 전원 합의체로 넘어온 다음에는 심리를 단 한 차례 했어요. 그리고 한 달 정도 뒤에 바로 선고를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항소심 선고는 3월 26일에 있었거든요. 기록이 이제 4월 초쯤에 왔을 때부터 대법원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22일, 24일 이 2차례 심리를 할 때 이미 그때 재판연구관들의 보고서가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은 누가 봐도 대법원에 갔을 때는 전원합의체로 갈 것이라는 것은 법조계에서는 예상이 됐던 부분이고, 그렇다면은 어쨌든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의견서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준 뒤에 심리가 다시 진행이 되었다라고 봐야 되는데 대법원에서 이런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빠르게 판단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국민들께 조기 대선 이전의 결과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들을 폄훼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10대 2입니다. 10대 2. 항소심에서 뒤집혔고, 항소심 결과가 뒤집혔고, 다수는 중대한 허위사실 공표다라고 했습니다. 조금씩 뭐 고 김문기 차장을 아냐 모르냐 혹은 백현동 협박 압박 발언 관련은 잠시 뒤에 만나보기라고, 중요한 건 이걸 거예요. 그러면 파기환송으로 지금 돌려보냈잖아요. 고법으로. 이현정 의원님. 앞으로 절차는 일단 이런 정도로 됐는데 색깔이 다른 건 지금 유죄 전제로 다시 재판한다. 이게 사실은 6월 3일 전에 나오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건 아닙니까? 보통의 관례로 보면 6월 3일 나오기는 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대법원이 아주 조목조목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자기의 어떤 대법원의 판단을 내렸고 상급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아마 이 하급 이제 고등법원에서는 이 원칙에 근거해서 결국 이제 다시 형량을 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여기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벗어날 수 없는 거 아주 새로운 증거라든지 뭐 이런 게 나타났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는 이상은 현재 대법원의 이 판례 자체가 유지가 되는 것이고요. 보통의 관례로 보면 이렇게 파기환송돼서 다시 올라가는 과정이 한두 달 넘어서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6월 3일이 대선이기 때문에 그 전에 대법원에서 다시 올라가서 확정되기에는 시간적으로 상당히 부족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이게 서두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또 서두른다면 여러 가지 정책 오해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결국은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사실과 법리에 대한 판단은 끝난 겁니다. 더 이상의 사실은 없는 거거든요. 절차만 남아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현정 의원이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내용은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지만 마치 뭐 혹자가 얘기했던 파기 작판과도 비슷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상의 어떤 이 결정의 법리적 결정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의 어떤 절차에서는 정말 천지가 개벽하거나 새로운 사실들이 불쑥 튀어나오지 않은 이상은 이 사건을 흔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판례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는 시간 문제로 남아 있는 겁니다. 예. 결국은 이제 이렇게 되면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그렇다면 이 절차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논란으로 또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 부분을 대선 전에 끝내줬으면 좋겠지만 후보 등록을 해버리면 사실은 그 당에서 이 후보를 더 이상 낼 수가 없어요. 예. 예전에 이제 4대 대선하고 3대 대선 때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신익희 선생하고 이제 이분들이 조병옥 선생이 갑작스럽게 후보 등록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후보 없이 거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그냥 당선돼 버렸어요. 예. 이제 그런 사례가 있듯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후보 등록했는데 이 결정이 난다. 그러면 후보 자격이 상실하잖아요. 그럼 민주당은 더 이상 후보를 낼 수가 없어요. 예. 이제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이제 민주당은 그냥 현재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를 밀어붙이는 방식밖에는 선택할 여지가 없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저 3시 즈음,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라고 언급했을 그 시점에 이재명 후보는 선거 운동 차원에서, 그러니까 여러 간담회 형식에서 저렇게 상공인들과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본 제 생각과 다르다. 뭔가 지금은 법보다는 법은 국민의 합의 아니냐라는 취지를 얘기했어요. 좀 더 꼼꼼히 들어보겠습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잖아요. 그럼 즉시 자료를 서울 고법으로 넘깁니다. 그런데 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을 신속하게 진행하더라도요. 이재명 후보로서는 재상고, 그러니까 이걸 불복해서 상고할 수 있는 만큼 일단 큰 흐름에서는 대선 전에 형이 확정되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얘기지만 차영주 대변인, 네. 아까 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인가요? 6월 3일 대선 전에는 이거 서울 고법에서 마무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전에는 서울 고법에서 마무리가 될 수는 있겠죠. 예. 근데 말씀한 대로 법률적으로는 재상고가 있고요. 그 재상고 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선 전에 물리적으로 마무리가 되기 쉽지 않다고 예. 보는 것이라서 법률적 의미로서는 대선 전에는 지금 현재 대법원의 오늘 파기환송 심이 최종적으로 피선거권을 박탈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정치적 의미는 충분히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려를 표했던 건 예.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적 고려에 의한 판단한 게 아닌가. 이게 대선 전 6월 3일 전에 재상고심의 확정까지 올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과연 가능한가는 제가 봐서는 거의 불가능하게 보여요. 예. 그러면 정치적으로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정치적 타격을 주는 것이죠. 결국에는 사법 리스크 예. 부분들을 부각시키고 결국엔 그 부담을 가지고서 조기 대선을 뛰는 거면 거기에 수혜자는 누가 있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등에 업은 친윤 그룹이 있을 것이고 또 국민의힘의 후보가 되는 다른 후보가 있을 것이고 또 그 보수를 지향하는 개혁신당의 또 후보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민주당의 그 이재명 후보와 경쟁에 나서는 무소속 후보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번에 어떤 조금의 그 이례적인 신속한 판결들은 정치적인 함의가 충분히 담겼다고 오해를 충분히 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법률적 의미로 이게 본선 전에 결정을 낼 수 있는 사안이었으면 대법원의 결정이 제가 정치적으로 굳이 이게 설마 석연치 않은 정치적인 판단이 있었겠냐 비판할 수가 없었을 거지만 근데 그러면 6월 3일 이후에 내거나 아예 안 냈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저는 최소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좀 더 유력한 대선 후보에 대한 판단 이런 부분들은 634 원칙이면 지금 한 36일, 37일 남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 뒤에도 충분히 가능한 영역이지 않았느냐. 근데 633은 깨진 지가 오래됐으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는 부분들 특히나 제가 10대 2로 판결이 나는 게 석연치 않은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10명이 예. 그대로 다수 의견이 되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이 예. 반대 의견이 된 10대 1로 극명하게 갈리는 부분들을 보면서 예.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라는 석연참을 지울 수 없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서영주 대변인께 좀 들면 들겠지만 이현정 의원님 이게 네. 돌고 돌아 또 헌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그렇죠. 이게 또 왜 성향별로 나누고 굳이 8명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사법부의 어떤 판단이 있을 때마다 정치적으로 누가 임명했고 누가 지명했고 혹은 보수, 중도 이런 것 때문에 문제인데 핵심은 이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신속 여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유권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짓말이다라고 판단한 대법원의 문제가 핵심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법관은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와 다릅니다. 헌법재판관은
지금 333 해서 이제 대법원장, 그다음에 이제 국회, 대통령 이렇게 임명되는 거지만 예. 대법원은요, 대법관 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거기서 이 기존에 있는 이제 이 부장 판사들 중심으로 해서 후보자가 쫙 올라가요. 예. 그걸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추천위원회에 추천을 해서 그 중에서 이제 대통령이 추천을 하면 대통령은 임명을 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인사에 헌법재판관처럼 본인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장 정도는 이제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따를 것이다. 이거는 제가 볼 땐 넌센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대법원 구성 보면 결국 이 정부 들어와서 대부분 임명된 분들이 꽤 있잖아요. 다 6년씩 임기가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그런 어떤 상황에 돼 있기 때문에 사실 문재인 정부 때는 그때 당시에는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해야 될 사람들을 전부 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했어요. 왜? 예. 그때도 탄핵으로 해서 임명권 자체를 문재인 정부가 다 가져갔기 때문에 예. 그렇게 임명을 한 겁니다. 소위 그때 되면 그분들은 그런 혜택을 누린 거 아닌가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와는 달리 정치적으로 이거는 법관들 내에서 이걸 뽑는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에 대한 저는 우려는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도 국민들 전부 다 동의하고 따랐지 않습니까? 예.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때 이 민주당에서 계속 승복하라. 예. 그냥 입만 열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지금 승복해야 되는데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무슨 사법 쿠데타라고요? 예. 뭘 들고 쿠데타를 했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 총칼을 들었습니까? 예. 결국은 법리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판결 내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과도한 것은 자칫 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예.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부정하고 예. 여기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석연찮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우연일까요? 라는 것들. 10대 2. 그다음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대법 판결이 5월 1일 날 파기환송으로 나오고 예. 5월 1일 날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를 합니다. 예. 이것도 우연일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우연이겠죠. 건 그러니까 석연치 않음이 예. 있기 때문에 이게 만에 하나 예. 그럴 리는 없겠으나 이게 어떤 여러 가지의 정치적 고려가 들어갔다면 알겠습니다. 사법 쿠데타라고 얘기하는 것도 무리는 아닐 수 있겠다라는 제 주장입니다. 뭔가 여러 가지 좀 애둘러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취지인지는 알겠고요. 잠시만요. 이재명 후보가 본인이 얘기한 간담회 자리 말고도 SNS에 추가로 좀 올린 것 같은데 그 내용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SNS에 뭐라 그랬냐면 정치도 사법부도 국민 삶을 결정하지 못한다. 또 읽어볼까요?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건 국민이. 장윤 변호사님 어떤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사과나 유감 표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오늘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 다만 본인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거고 오로지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나가겠다라는 취지면 뭔지 알겠는데 뭐 여러 앞에 전제 없이 오로지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나가겠다는 건 마치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아까 여러 친명 기관들 얘기처럼 이거 선거가 왜 아니냐, 사법 쿠데타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도. 그 연장선상에서 읽힐 수도 있는데 원론적으로 지금 사법부가 사법 자제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 영역에 대단히 월권인 것처럼 읽히는 게 예. 사법부 자체를 오염시키기 때문에 극히 자제했던 그런 풍토가 있죠. 그런데 그런 걸 완전히 어떻게 보면 저버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전압에 간지 9일 만에 이렇게 선고를 냅니까? 단 한 번 심리하고 이례적으로 속도를 낸 것도 사실 왜 대법원이 5월 11일 후보 등록일 이런 거를 생각을 합니까? 본인들은 실체에 대해서 법리에 맞춰서 판단을 하면 되지. 그런 판단은 정치인이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의혹, 자초했다는 것까지 부인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의 대선 주자는 누굴 보고 가야 되겠습니까? 국민을 가운데 놓고 국민이 뜻하는 바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필 규정이라고 정을 사가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법부의 어려움들, 그런데 정말 정치적으로 이 부분이 알겠습니다. 변수가 될까요? 아니요, 이미 상수로 만든 건 윤석열 정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장윤 변호사 말씀은 어떤 취지인지 알겠는데 글쎄요, 전 누가 잘잘못을 떠나서 그래도 대법원의 12명의 재판관,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12명의 재판관이 얘기했는데 일단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한마디조차 없어서 이걸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 그런 부분 혹은 나왔는데 불복하고 말 거가 어딨냐라는 취지의 얘기일 수 있지만 그 부분을 질문드렸어요. 강전혜 변호사님. 네. 그러면 이제 다시 파기환송 6월 3일 전에 이 선거법 위반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나오지 않더라도 이거 다시 한번 불거질 수밖에 없어요. 바로 헌법 84조 논란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헌법 84조에 대해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미 기소되어 있는 재판들도 모두 정지되는 것이 다수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 다수설은 없습니다. 그럼 이제는 이 상황에 대해서 헌법 84조를 해석해야 되는 기관인 헌법재판소로 다시 공이 넘어가게 된다라고 보이는데요. 저는 헌법재판소가 지금 빠르게 심리를 해줘야 되는 사건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명했던 2명의 헌법재판관, 여기에 대해서 가처분을 인용을 했기 때문에 그 2명의 지명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거든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 본인이 당선이 되고서는 바로 그 비어있는 2명에 대해서 대통령 몫으로서 본인이 임명을 하고 바로 한두 달 뒤에 84조에 대한 해석 문제가 본인이 임명한 이 2명이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책임감을 갖고 있다면 지금 본안 판단에 대해서 속도를 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중간중간에 이제 정치권의 반응이 나오면 또 얘기해 볼 텐데요.